일단 통상적으로 산타랠리가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의 소비 활동이 촉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미국의 경우 연말을 앞두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연말을 앞두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 보너스를 또 받기 때문에 세일 행사와 또 연말 보너스가 같이 겹치면서 연말에 대대적인 소비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그 소비 활동에 따른 이익을 발생하게 되고 그 이익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타랠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국면이 겹치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연말을 앞두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연말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또 고용난이거든요. 여전히 실업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연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에 대한 의구심까지 겹치고 있는 국면이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 중심의 산타랠리는 아무래도 좀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연말을 앞두고 주식시장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기관계에서 연말을 앞두고 1년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서 휴가 시즌에 돌입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려운 말로 북클로징이라고 해요. 회계장부 마감이라는 뜻인데, 특히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그 말은 즉슨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연말을 앞두고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는 개인 주도의 좀 장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주도 장세가 나올 때 특징은 뭐냐면, 개인들이 또 뭘 선호하냐, 테마주, 일정주로 단타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당일마다 이슈에 맞춰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때는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장세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딱히 좋지 않구나, 이건 재미없다 라고 느낄 만한 시장이 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연말을 앞두고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좀 더 힘을 내서 단타에 열중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가 한 달 정도는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차분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이끌 만한 이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다 내년 이후에나 좀 발표될 예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이번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에서 단기적으로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투세 유예가 되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주 단기 매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포커싱은 바로 중국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같이 놓이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죽어가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슈를 받아서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 단기 매매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이유들과 그리고 내년의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임해야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스케치북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우려감이 생기느냐, 이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 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침체로 인한 우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엔 에너지 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가 과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전기차를 그만큼 살까에 대한 우려가 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차 소비 활동에 따른 수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 이 전기차 수요보다도 여전히 공급이 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인 물류난과 유럽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이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약이 계속 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최근에 수요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체들의 갑의 위치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 있어서의 실적 우려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던데 이로 인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미치는 주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역시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워낙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두 업체였죠. 그만큼 최근 1년간 약 30% 정도의 판가 인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가격 전가를 계속 입혀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보시면 중국 쪽 지역에서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테슬라가 아무래도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좀 그래도 싸게 판매하고 싶어서 판가 인하를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즉 테슬라 모델 중에서도 중국 쪽에 판매하는 판가가 인하가 되고 있는데, 이 모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테슬라 전기차 가격 판가 인하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가격 인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흐름까지 이어져야 되냐,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가격을 따라서 인하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전반적인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입장에서도 야, 이러다가 우리도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감이 커질 때 비로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가 가격을 올릴 때 따라서 올리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한 경쟁 국면에서 이기기 위해서 안 그래도 낮은 가격에서 더 떨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근에 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만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종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공급 대비 수요가 탄탄한 국면에서 그 차종을 럭셔리 브랜드로 집중을 한다면 전체적인 단가 자체가 비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기차 업황에 있어서 지금 즉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기보다는 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PQC에 대한 모멘텀을 다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Q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P에 대한 우려, 즉 전기차 수요, 전기차 판매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다. 국내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쇼티지 현상이 여전히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C에 대한 측면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는 곧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원가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미국의 IRA가 아닌가 싶어요. IRA로 인해서 북미 쪽으로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IRA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올해 이 IRA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법안의 실질적인 시행이 내년부터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과연 이 IRA 법안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며 어느 규모의 크기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RA가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럽과 중국 쪽에서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이미 20-30% 정도가 나오면서 각 국가들의 전기차에 따른 보조금마저 줄여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요 중국과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유럽과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잡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원을 더욱더 커져가게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만 따지고 보더라도 전기차 하나를 구매할 때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의 전기차를 사게 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보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시에 굉장히 큰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이 IRA를 통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 내년에는 특히나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으로서 내년의 전기차 성장률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2차전지 실적은 전기차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내년의 실적 성장 흐름 역시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유럽 또한 미국의 IRA에 대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RMA라고 하는 원자재법을 추진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적으로 탈중국화 움직임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각국이 전기차 생산량 그다음에 수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 가져봐야 되겠죠. 근데요, 수빈쌤, 2차전지 대장주들이 지금 살짝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았던 대장주들을 사 모으시는 게 좋겠고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받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미국을 주도로 한 Q와 또 P의 모멘텀들이 IRA 법안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유럽의 또 RMA로 인해 동조화가 되고 있는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기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의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둘 다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라 우리나라 2차전지 셀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사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이 여전히 탄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 이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좋게 보여줬었던 LG엔솔,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만큼 수혜를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그렇게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둘째로는 시장 상황이 그만큼 또 녹록하지가 않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 투자는 항상 시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시장이 우상향 증시라면 대장주가 계속해서 주도주격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 국면에 있고 시장의 수급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대장격인 시총 상위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엔솔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대장격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보고 계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속상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은 여전히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마음 노여워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쭉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전히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공급보다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지라 분명히 하방은 잘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뭘 누르고 있어요? 주도주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계속 더 많이 못 올라가게끔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정 가치보다 더 비싸게 평가받고 있었던 놈들을 안 돼, 너네는 적정 가치를 받아야 돼, 지금 시장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더 버블이 끼는 거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막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지금 전기차 업황이 여전히 좋은데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야 아직 오르지 않은 놈들이 있잖아. 그런 놈들 쪽으로 가 하면서 수급이 오히려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굉장히 좋은 업황 속에 실적이 분명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대장격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게 수급이 다시금 분산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요. 실제로 이 저평가 받고 있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갔느냐에 따른 원인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중장기 관점에서의 캐파 확장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메탈 소싱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값싼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에 비해서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야 근데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얘네 지금 돈 잘 벌고 큰 문제 없잖아, 근데 얘네 단기적으로 안 살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기업이 크게 한 3, 4개 정도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비엠의 24년 예상 PER이 18배 정도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가적으로는 LNF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죠. 심지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7년까지 중장기 캐파를 확장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 준비 중인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예상 PER이 18배로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캐파 확장 및 늦은 북미 진출이 할인 요소인데, IRA 법안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고 탈중국화 방향이 지속적이기에 오히려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삼성 SDI 입장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에 대한 가능성도 북미 쪽 지역 위주로 봤을 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규모 수주 발표가 나왔을 때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가 내년에는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저평가되어 있는 장비주가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 캐파 증가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장비주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기대를 가져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기존에 강하게 올라가졌었던 대장격 종목들도 역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지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감을 표명하시는 것 같아서 중간 점검 차원으로 2차 전지를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든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끄집어내서 안 좋게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안 좋게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막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막 꿈과 희망을 품고 2차 전지만 난 게 없다, 2차 전지가 대박이다 하면서 정말 막 환호성을 치셨었는데, 반대로 가장 최근에는 어때요?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래? 야, 우리가 몰랐던 게 있나 봐 하면서 이것저것 막 수요도 안 좋을 거야, 지금 판매가도 안 좋을 거야, 다 안 좋을 거야, 이러다 어떡해 라는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하나의 업황, 하나의 기업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쪽에만, 너무 안 좋은 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좋은 거는 어떠한 좋은 게 있지, 안 좋은 건 어떠한 안 좋은 게 있지, 다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나만의 관점, 나만의 기준을 삼고 투자에 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쪽에서 2차전지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저런 말에만 너무 치중돼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또 저만의 생각과 또 리포트들을 참작해서 또 그 관점들을 같이 더해서 얘기를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작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관점 기준을 잡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 막막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정보는 워낙 많이 받고요. 향후에 유망한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무작정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해서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내 투자에서 일부의 포트폴리오는 시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3년에 정말 좋은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데 그럼 남은 유동성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긴축이라서 전 세계가 이 경기 침체의 공포의 이제 확산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기정사실화 됐죠.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이 지갑을 점점 닫습니다. 선택적 소비를 하게 돼 있고 이 소비를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줄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곳에는 결국은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투자라는 게 시장이 막 돈이 넘쳐날 때는 이 시장의 투자 자금들 또한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다 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오르다가 일부만 남겨두고 다 소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소비가 많든 적든 어쨌든 그 특정 부위의 소비만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 있는 투자금들은 어디로 쏠리냐면 그 한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률과 수익률, 이익률 이런 것들 대비 들어오는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메말라갈 때 어디가 남아서 그 돈들에 대한 이 소비를 끌어오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편의점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식료품 관련주입니다. 자, 한번 2012년,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2년도에도 당시에도 경제 위기가 이제 있었죠. 유럽발 재정 위기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경기 나빠도 먹는 거는 식료품비 비중 12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식료품비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이 줄게 되면서 한 가구에서 지출되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점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탓에 소비 구조가 2000년을 회귀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식료품비는 우리가 평소에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망해가도 우린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제죠, 필수제. 주식에서는 경기 방어제 이런 얘기도 방어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필수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다른 소비들이 죽어나갈 때 비로소 좀 이 빛을 보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기업들은 저렴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가장 저렴한 한 끼의 전쟁이다라고 해서요. 37년간 1.5달러였던 핫도그 세트를 가격 인하하는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답니다. 1.5달러면 정말 싸거든요. 37년간 이 가격을 유지했던 것을 인하할 정도면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선택적인 부분에만 쓰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격을 좀 인하해서라도 그 돈들을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 이제 할 정도인데요. 자, CNBC는 이 두 기업의 사업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월마트는요, 판매에서 식료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식료품에 대한 비중이 훨씬 낮고요. 계란, 우유, 과일, 채소와 같은 일부 식료품을 판매하지만 베이커리, 육류, 해산물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타겟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오히려 가전제품, 인테리어 이런 쪽에 판매가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타겟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한동안 이 충격을 줄 정도로 화두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음식료값, 농식품에 관련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사실은 이런 관련된 업종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와서 모든 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이 업종들은 당연히 마진이 줍니다. 이 마진이 축소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 시장에다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하죠. 자, 가격 인상을 진행하면 이때까지는 이 기업들, 이 업종들의 주가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한 번 올리면 잘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죠? 특히 인건비, 물건 가격들, 음식료 가격들은요, 한 번 올리면 내리질 않아요. 저도 살면서 뭐 우유 가격이, 우유 뭐 원제품이 뭐 떨어져서 우유 가격을 이제 할인하겠습니다. 뭐 내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이 기업들의 마진이 줄었던 것은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인플레가 해결이 된다면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여기에서 매출만 조금씩만 증가를 해주더라도 이 마진이 대폭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여름에 이미 곡물가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 때 판매가를 막 올려놨던 식료품들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이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밀 가격이 이 전쟁이 터진 이후로 다시 그 전으로 좀 회귀하면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 기간 동안에 올렸던 식료품 가격들은 다시금 이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고정비를 줄이고 시장 공략도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이 해외 생산 거점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나만 K-팝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요. K-푸드 또한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 월마트 뭐 이런 곳에도 우리나라 제품들 당연히 식료품들이 판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 기사도 한번 보시면 학식도 뚫었다고 합니다. 풀무원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도 이제 납품을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K푸드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전가 부담을 아는 상태에 근데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은 줄게 돼 있죠. 뒤늦게서야 올해부터 이 판매 가격을 부랴부랴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곡물가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판매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확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내년에 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농심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이 업종이죠. 자, 이 기업도 보면은 과거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안 좋았던 그 시기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 세계가 초호황으로 들어서서 대한민국 역시 수출이 역대 최고를, 역사상 최고를 찍었던 2016년, 17년, 18년, 자, 이때를 보면은 당연히 이 주가가 올라갈 법도 한데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호황이 오고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우리가 힘들 때 먹고 살던 이 식료품 관련된 필수재에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프리미엄한 곳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업종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요 바닥을 이렇게 몇 차례 지지하면서 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바닥을 지지하고 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만약에 여기 두 번의 앞에서 두 번의 이렇게 지지가 된 저항이 걸린 거죠. 요 저항이 걸린 데서 뚫고 만약에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신 다음에 내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업체죠. 오뚜기입니다. 이 오뚜기 역시 2014년, 15년 이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이때는 또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침체가 올 때입니다. 이런 침체가 올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증시에서 지금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에 대한 침체는 크게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때는 쭉 하락하다가 자, 최근에는 다시금 요 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역시 이 기업은 아직은 요 밑에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은 전부 다 판매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소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래도 그 빵으로도 좀 유명한 기업이죠. SPC 삼립.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긴 했는데 역시 시장이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확산될 때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조금씩 시장이 바닥을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가 39,000원, 거의 4만 원 정도인데 사실 거기에서 상승률이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최근에 위치를 보면 이 기업이 여러 차례 이 바닥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구간이 나왔죠. 아직 뭐 비싼 주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싼 위치에 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보다도 뭐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니까요.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 롯데제과는 요 2017년 앞에는 아직 차트가 이제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높게 형성했던 22만 5천 원에서 시장이 좋아질 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때 잠깐 올랐다가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최근에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 기업은 최근에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가 최근 폭발적으로 좀 늘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식의 고점 대비는 거의 뭐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올랐다가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바닥을 들어 올리면서 요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밴드상 지금 거의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으면서 요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여러 차례 되는 모습이 보이죠. 요 지지가 만약에 됐던 부분이 깨져버린다면 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요게 지지가 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상단 부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 여기서 다시금 이 업종들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상승할 수 있겠죠.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신제품 관련된 주식들은요, 지금 높은 자리에 위치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방어주 역할을 이제 했던 업종들인데요. 최근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될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이미 조금씩 이제 오른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게 상승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차트상 위치가 전혀 높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내년 이 업종들로 좀 괜찮은 수익을 좀 얻으신 다음에 또 그런 비용들을 돈을 불려서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 긴축 속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금융 완화 정책을 했던 일본이 드디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한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저금리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했던 구로다 총재가 이제 임기를 약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항복을 이제 하고 금리 인상으로 넘어갔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던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정책에 대한 전환을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항복한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입니다. 이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명확하게 이제 시그널을 주었죠. 금리 인상은 더욱 높고 더욱 길게 갈 것이다. 피봇은 없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라. 그리고 점도표 상에서도 미국의 최종 금리가 5% 이제 초중반까지 올라갔고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도 그런 점도표 상에서의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에 물가에 대한 상승분을 기존의 예측치보다 더 높게 해놨고요. 성장률도 기존보다 더 낮게 이제 이번에 FOMC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필두로 일본이 버티기가 더 이상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의 전환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일본의 이 YCC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가을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거의 연말이 다 돼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했던 정책을 보면요. YCC 금리를 상향했는데요. YCC 금리 상향은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상단을 0.25로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넘지 않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난 1년간 일본의 채권 금리입니다. 이 밑에를 보면은 채권 금리가 일정하게 0.25를 넘지 못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이 0.25 이상의 채권이 이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대량으로 일본의 채권을 다시 자기 거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부분 밑으로 내려가서 너무 심하다, 마이너스로 너무 심하게 내려간다 싶으면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팔면서 이 채권에 대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미국이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 올라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 4%에 이제 육박했죠. 4%까지 가다 보니까 일본과의 채권 금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구로다 총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초완화 통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이 국채 금리의 상단의 밴드를 0.25에서 0.5로 올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여기 위에까지 이제 뛰어 올랐죠. 이 선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채권 금리에 큰 변화가 오지 않도록. 자, 근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자, 일본에 이렇게 초완화 정책에서 긴축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채권 수요 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딩, 그리고 세 번째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좀 봐볼게요. 실질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전 세계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본이 그동안은 미국 채권을 사다가 일본의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 시장에 미국 채권을 사던 수요가 일본으로 다시 이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내다 파는 국가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가 0.25에 걸려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튀어오르고 그래서 일본의 이 자금들이 미국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해버렸어요. 자, 그림판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사주던 국가였습니다. 자, 근데 요 채권을 거래하던 일본이 얼마 전에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파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내다 팔아버리면서 그 달러를 가져와서 엔화가 폭락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YCC에 대한 금리 상단을 높였다라고 해서 미국의 채권 수요가 채권을 사주는 일본의 자금이 줄어듭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미 줄고 있었거든요. 이미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의 채권 수요에 큰 변화를 줄 만큼의 그 정도의 충격은 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엔화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미국 채권을 굉장히 내다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금리 0.25 올린 것 가지고 미국의 채권을 사지 않는 수요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정도는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되려면 일본의 금리가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지 지금 정도의 변화 가지고는 아직 미국채 수요의 감소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 물론 이런 일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이 일본의 정책 발표 이후에 3.5%대에서 3.7%로 이렇게 딱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좀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본이 채권을 내다 팔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 4%대에서 3.5%까지 채권 금리가 내려왔거든요.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가.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뭐 사고 안 사고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미국채 수요가 감소돼서 국채 금리에 뭐 발작이 일어나고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되려면은 일본이 조금 더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부채가 천문학적인데 이 부채를 지금 현재 일본의 국민들과 국가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나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이 YCC라는 게 사실상 뭐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미 인구도 절대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받아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좀 긴축 정책은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채권 시장에 발작을 일으킬 만큼은 아직은 아니다. 뭐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1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전까지는 그 방향이 그렇게 가긴 좀 어렵고요. 4월 이후에 일본의 긴축 방향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하는 정도, 유럽이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엔캐리 트레이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딩은 뭐냐면 금리가 싼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비싼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왔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본의 자금들이 시장에 빠져나와서 금리가 좀 더 높은 국가들로 투자가 됐다라고 하죠. 이거는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악재로 써왔는데요. 2016년도 경제가 초호황기에 들어서기 전에도 그랬고요. 2014년도 그리고 2009년도, 2008년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금리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청산되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았던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투자가 됐다가 일본이 금리를 높이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가 너무 높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기준금리조차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 일시적으로 금리가 조금 오르면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투자됐던 자본들이 일부는 회귀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의 일본이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조금 이르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일본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 다른 뭐 이익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좀 예단하기 어렵다. 그건 우리가 내년 4월 이후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국채 금리에 대한 이 YCC 상단을 올린 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크게 보일 만한 것들은 있겠으나 그것이 당장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럽과 일본의 이 규모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히려 일본이 이번에 이 정책을 함으로써 일본의 엔화가 좀 강세로 확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 이제 140엔을 역사적으로 뭐 32년 만에 넘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32년 만에 넘었던 150엔 가까이 돼가던 이제 이 환율이 달러의 약세 전환을 통해서 조금씩 내려왔어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된 거죠. 그게 내려오다가 최근에 가파르게 확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를 더 이제 높이겠다, YCC 금리를 높이겠다라고 하니 일본 엔화의 강세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달러당 132엔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다른 무슨 영향을 주냐면, 자, 달러 인덱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미 달러 인덱스도 114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 또한 이미 100 중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05 정도 내려왔었는데 이게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걸 더 뭐 90불대까지 끌어당기냐?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90불대는 전 세계 막 주식이 막 호황이 오고 세계 경제가 호황이 온다 이럴 때 보통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이 달러 인덱스가 위로 팍 튀어오르는 것을 일본의 엔화 강세가 좀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그 정도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1200원대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증시가 좀 빠지면서 13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요게 일본 정책 발표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요 심리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그래서 1200원대로 내려오는, 급격하게 내려왔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히려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식에는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을 논한다라고 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싼 게 좋지만 실질적인 결과론적인 얘기죠. 주식은. 왜냐하면 외국계 달러 자금이 들어와야 원화 가치가 비싸지고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게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원화 강세가 훨씬 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이야기다. 달러 인덱스의 상방을 밑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지금 일본의 엔화 강세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당분간 원화 강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건 뭐겠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지금 빠질 뻔한 것은 좀 잡아줬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더 안 좋게 분석하는 것들도 많지만 저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아도 이게 사실 가장 베스트한 그림은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 주는 건데, 여기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 밑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헤드 앤 숄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시장이 크게 빠지기보다는 약소하게나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자, 이 부분이 2300 부분이 깨지냐 안 깨지냐도 단기적으로는 차트에서 굉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2327에서 조금만 빠지더라도 2200대로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는 최악은 조금 피할 것 같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조금 그냥 현 상태, 그냥 요 밑에서 지지부진한 증시의 흐름을 만들고,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반등장이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정책, 일본의 항복이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심각해졌을 때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일본의 가파른 긴축은 미 국채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엔캐리 트레이딩을 만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지금 일본의 상황상 그런 강력한 긴축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초완화 정책을 좀 정책을 턴하는 정도에서 약하게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내년 4월 정도가 지났을 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워낙 강세와 달러 인덱스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